일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낡은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 고위정보장교가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과 영남 지방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지역에 1에서 5cm, 또 충북과 경북 북부에 1에서 3cm, 경기도는 1c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과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정환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다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두 후보의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건데요.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게 될 이번 대선은 미국 선거 역사상 다양한 기록을 남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우선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도전한 사례는 1912년 이후 112년 만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록도 남기게 될 텐데요. 아직 240여일 남아있는 미국 대선, 이 대장정의 과정에서 또 어떤 기록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싱가포르 통신원 연결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공연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독점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 양회 전인대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목표를 통해서 중국 경제 상황을 분석해보고요. 중국이 예고한 경제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하지 않았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현지 시각으로 6일 후보 사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헤일리는 후보에서 사퇴하지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헤일리는 계속해서 국내 외교의 보수 정책을 설파하겠다면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고립주의, 방만한 재정 등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통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들이 금리 인하 전에 물가가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리스 정상회담장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총리가 6일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서 함께 항만을 둘러보고 차에 오른 직후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은 두 정상에 올랐던 자동차에서 불과 300m 벗어난 곳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흑해함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지를 공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가자 지구에 전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고 책임자에 따르면 오는 8월 초까지 가자 지구에서 최대 74,2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87,7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위생 여건이 열악해 언제든지 전염병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주민들이 호흡기 감염이나 설사 증세 등을 호소한 사례가 작년 10월 이후 수십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국방조달 예산을 유럽산 무기 구매에 지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 대륙의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1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전략의 목표는 유럽산 무기를 생산하는 군산복합체를 구축해서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세계 2위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이 각국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방산연합을 제안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발의한 이번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틱톡 매각을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가 불법화된다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의 우호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되거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들도 살펴드릴 텐데 첫 번째 키워드로 이변은 없었다. 역시 미국이 대선 관련된 내용이죠. 네. 네. 처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 들어갔었을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 주에서 승리하면서 처음이니까 그랬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슈퍼 화요일에서 결국 거의 모든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재대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각 5일 날 사무아를 제외한 15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 대의원 3,934명 중에서 과반인 1,968명 확보해야 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4시 기준 1,384명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슈퍼화요일 이제 치러진 15개 주에서 버몬트주 제외하고는 14개 주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공화당은 전체 대의원 수가 2,429명인데요. 이 중에서 과반인 1,215명을 대의원 확보해야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네. 6일 오전 4시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913명 확보했고요. 경선을 포기한 헤일리 전 대사가 86명. 그래서 이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고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 두 사람 모두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 이제 사퇴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쪽을 지지했던 표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네, 맞습니다. 보통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누가 이제 네. 그만둡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같은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그렇죠. 지지한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압도적으로 트럼프로 네. 몰려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네, 근데 헤일리 전 대사 이런 말했습니다. 이제 공화당과 공화당 외부의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선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닐 아니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헤일리 지지자들에게도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렇죠. 헤일리 전 대사가 평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너무 나이가 많다. 맞아요. 본인은 네. 50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사람이 없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맞붙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악시오스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온건파 공화당
헤일리에 지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보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가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전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헤일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자리가 있다. 원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당을 변경해서라도 네. 미국 사람들한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좀 온건한 사람들은 네. 트럼프를 또 워낙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받은 사람 말씀을 못하세요. 새해 머리를 받은 사람 새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단어 선택이 조금 과격해서 맞아요.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 늘 저희가 이게 말씀 전해드릴 때 좀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좀 뭐 머리가 나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어쨌든 헤일리 전 대사가 그만뒀고 지지층을 이제 끌어안아야 되니까 아마 그렇죠. 대선 승리 위해서 선거 전략을 좀 바꾸지 바꾸겠네요. 않겠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헤일리 대사가 경선은 포기했지만 자신은 정치에 대해서 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올해 나이가 5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자신의 목소리를 또. 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인지도 그리고 중도층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년 뒤에 대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지 않겠냐는 그렇죠.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슈퍼 화요일 지나면서 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네, 이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누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의미가 있나요? 이건 일론 머스크의 네. 목소리입니다. 사실 지금 두 후보가 결정이 됐고 그 두 사람 모두가 선거 자금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그렇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더 선거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오. 따로 만난 건 아니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 네.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추가로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소식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판비치에서 머스크를 만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공화당 선거를 지원했었던 다른 부유한 기부자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금 거의 확실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돈을 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네네. 기부자를 찾는데 거기에 이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력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칭찬했고 조만간에 1대1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거죠. 네. 이 포브스 추산에 따르면 머스크의 재산이 2천억 달러 우선으로 267조 원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왜 웃는지 압니다. 너무 감이 없죠. 네, 뭐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 자산이 이렇게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는 만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면 거의 단독으로 아주 재정 우위에 올라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머스크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네. 미국 대통령 그 어떤 후보에게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 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니까 혹시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선을 돈을 주지 그었군요. 않는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대신에 그 슈퍼팩이라고 해서 특별정치활동위원회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기부 가능성은 뭐 열어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 떡하니 대놓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기부를 나는 하지 트럼프를 않겠다. 지지하니까 돈을 주겠다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비슷한 규모를 일단 기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특히 전기자동차 테슬라 그리고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국의 연방정부 그리고 각종 계약 보조금 혜택 등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와 척을 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돈을 주겠지 한쪽에 이렇게 몰빵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X에 1억 7,5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파워가 크기 때문에 네. 머스크가 하는 그 한마디 그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세 네. 번째 키워드. 오죽 급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중국도 요즘 저출산 대책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출산 점점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뭐 한 가정에 자녀 한 명만 낳아야 됩니다. 네, 라고 네. 해서 다 폐지했거든요. 워낙 출산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합계 출산율 1명 이렇게 되면서 오. 지금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중국 정부가 그러네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2016년에 둘째 자녀에 의해서 2021년 셋째 자녀까지 출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 그리고 젊은 층의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완화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전인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 그리고 이제 정책 협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네.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시킵시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결혼도 시킵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 10대 때 결혼시키라는 건데요. 네.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다 이런 제안이 정협에서 나왔는데요. 정협위원인 청년 창업 멘토인 홍민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이고 네. 중학교 3학년을 2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2년으로 줄이면 각각 1년씩 단축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졸업을 해서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19살이 되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은 취업하면은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면 출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정협위원회 스촨대학교 화시병원의 가나텐 교수는요. 중국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좀 내려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 18세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이게 좀 그러네요. 그쵸. 네. 또 자녀가 있으시니까 아니 이게 네. 그 초등학교를 보내 보니까 그 교육 전문가들 그 말씀하시고 뇌 발달에 네. 이 적정 6살에 지금 학교를 입학하고 이럴 수가 아마 없을 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잘 아무리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 같은데. 오죽 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거는 압니다만 네. 오죽 급하면 이게 예, 그냥 막 이게 줄인다고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남성은 만 22세, 네. 여성은 만 20세인데요. 2022년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인구가 85만 명 줄었는데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이 무려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그만큼 급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제안이 있었는데 복권 최고 당첨 금액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난창 공정대학교에 있는 퐁충 전인대 대표가 말한 건데 사실 복권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좀 금액을 낮춰서 당첨자 여러 수를 사람이. 나눠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말하면서 복권 1등 당첨자의 최고 금액을 500만 위안으로 9억 2,600만 원 정도로 좀 제한을 해봅시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저출산 뭐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성들이 이제 중국도 취업도 많이 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것도 힘들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연령 점점 이제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렇죠. 난임 이런 네,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난임 치료하면서 또 비용이 들고 자녀 양육비 부담 이런 것도 있다 물론요. 보니까 네. 사실 연령 자체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네.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안락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됐습니다. 네. 교토지방법원이 2019년에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숨지게 한 일명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징역 네. 18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사실 이제 루게리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 하야시 유리 씨로부터 안락사 부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교토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유리 씨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숨지게 했는데 네네. 문제는 단 15분 면담하고 나서 그녀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루게릭병은 완치가 안 되는 퇴행성 질병이고요. 그렇죠.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네,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오쿠보 측에 따르면은 약물 투입한 거는 맞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네. 자신은 의사로서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걸 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네. 만약에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면은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약물 투여 대가로 130만 엔 돈으로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법원은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짜는 물론 환자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과 15분 만에 면담으로 이걸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측에서는 오쿠보 씨는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숨진 하야시 유리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가볍든 무겁든 간에 어쨌든 딸은 이제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고 제2의 제3의 하야시 유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루게리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간병 체계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안락사 문제도 네. 참 어렵네요. 또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의 의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가 개인의 입장만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마지막 남은 빙하가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산악 지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빙하를 사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구 온난화 이제 전 지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강한 태양광선의 빙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산으로 산 꼭대기로 날아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조각 하나 무게가 80kg이고 네. 해발 4,900m 높이까지 이걸 옮기는데 공군 헬기 2대 그리고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 덮개가 빙하를 잘 덮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어쨌든 모든 힘을 동원해서 빙하를 지키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 빙하를 잃는다면은 베네수엘라 마지막 남아있는 빙하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100년 넘게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면적이 진짜 0.1제곱미터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 특수덮개가 그래도 효과를 발휘할지 확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덮개가 분해가 될 것이고 또 태양광과 바람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주변의 농작물, 석고, 네. 공기 중 이동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또 환경 오염이 된다. 환경을 지켜서 뭔가 진짜. 하는데 이게 또 그러네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외신 게스트 조윤주 씨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Shake It Off 전해드립니다. I stay out too late. Got nothing in my brain. That's what people say. That's what people say. I go on too many dates, but I can't make them stay. At least that's what people say. That's what people say. But I keep cruising. Can't stop, won't stop moving. It's like I got this music in my mind saying it's gonna be alright. 'Cause the player's gonna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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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And the haters gonna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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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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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Shake it off, shake it off. Heartbreaker's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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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And the faker's gonna fake, fake, fake,
shake, shake. I shake it off, I shake it off. I never miss a beat. I'm lightning on my feet, and that's what they don't see. That's what they don't see. I'm dancing on my own, dancing on my own. Make the moves up as I go, and that's what they don't know. That's what they don't know. But I keep cruising, can't stop, won't stop grooving. It's like I got this music in my mind saying it's gonna be alright. 'Cause the player's gonna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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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haters gonna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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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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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it off, shake it off. Heartbreak is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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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에 1,200억 원대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금사과로 대표되는 과일값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채소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2% 올라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 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형태의 보험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1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지만 그중 절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 고위 정보장교가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아랍계의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무슬림 10명 중 7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대응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슈퍼화요일 민주당 경선을 통해 아랍계 및 무슬림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오늘은 싱가포르 최성숙 통신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서도 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전해드렸지만 싱가포르에서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순회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요. 이 공연을 두고 태국, 필리핀 뭐 이런 주변 국가들의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은 싱가포르 내셔널 스테디움에서 총 6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3월 2일 이미 공연을 시작을 했고 9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스위프트의 월드 투어를 유치한 것을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위프트의 측에 뒷돈을 주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주변국들로 분산될 수 있었던 관광 수익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네. 지난 2월 28일 필리핀 국회의원 조이 살세다는요.
싱가포르를 비난하면서 필리핀 외무부에게 이 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살세다 의원은 이는 좋은 이웃 국가가 할 행동이 아니고 싱가포르의 행동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외교 관계에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난 3월 5일 리시엔롱 싱가포르 총리가 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에 대해서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콘서트 개최국이 되게 한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거래가 주변 국가들에게 비우호적이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이것은 성공적인 계약임을 입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것이 상호 이익을 주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싱가포르 관점에서는 싱가포르 경제 성장도 가져오고 또 모든 주변 국가 방문객들을 유치하면서 친선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리 총리는 그 지난 3월 5일 멜버른에서 열린 제9회 싱가포르 호주 연차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받은 질문에 답하면서 싱가포르의 콘서트 계약이 아시안 국가 내 협력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테일러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었고 매우 성공적인 합의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우호적이지 않다고는 보지 않으며 때로는 어느 한 국가가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국가가 따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공연 유치하기 위해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수 테일러에게 제공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세한 딜의 규모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 콘서트 1회당 그 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금 출처는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2월 중순에 태국의 스레타 타비신 총리가 콘서트 프로모터사로부터 통지받기를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디 에라스 투어 중에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기로 동의를 하는 대가로 싱가포르 정부가 테일러에게 한 콘서트당 최대 미화 30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40억 원의 보조금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네. 이 싱가포르의 딜이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오. 싱가포르에서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테일러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갔을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갔을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모두 가수 테일러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리 총리는 이 테일러가 지난 2월 호주에서도 공연했었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호주도 가수 테일러와 함께 서로 수용 가능한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첨언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요즘에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해서 정말 뭐 이 가수 한 명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번 공연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나 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현재 싱가포르에서 30만 명의 팬에게 표를 매진시키는 6일간의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현지 경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싱가포르 콘서트 참가자의 70%가 해외 관람객이고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최대 3억 7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네. 그리고 테일러가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3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싱가포르 도착 항공편이 186%나 급증했고 또 싱가포르의 숙박업소 예약도 약 5배나 늘었다고 전합니다. 축제 그리고 콘서트, 주요 스포츠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여행을 보충하는 관광객의 높은 지출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데요. 네. 보통 콘서트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관광객은 티켓값의 5배에 달하는 지출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균 티켓 가격을 기준으로 관광객이 현지 호텔, 레스토랑 또 여러 가지 체험 등에 한화로 106만 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인데요. 네. 또 현지의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글로벌 뮤직 이벤트가
싱가포르 GDP에 최대 10%까지 추가할 수 있는 오, 여행 관련 그렇군요. 서비스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공연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아무튼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요즘 이 시대의 아이콘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성숙 통신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양회의 전인대에서는 총리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죠.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의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또 중국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 아니고요. 예. 안 좋습니다. 중국 경제. 아예 안 좋은 건가요? 네, 안 좋은 경제인 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5% 안팎이다 이렇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 아니 중국 경제 예. 4% 5%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니냐. 예, 마이너스 성장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뭐 2%고 네. 1%고 이런데. 근데 제가 항상 경제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스냅샷으로 사진 찍듯이 보셔가지고 네. 5%와 2%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네.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흐름을 봐라.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한때 중국 경제가 14% 성장하다가 12%, 10%, 8% 그리고 6%도 깨져서 5% 그럼 작년에.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 4%대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2028년까지 3%대로 내려올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 중국 경제가 예전의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장률을 직접 비교를 하면 그 여러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 맞지만 네. 과거의 높은 성장률과 비교하면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좀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좀 한마디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중국 경제 좀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는 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오.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수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아요.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렇죠. 심각하죠.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동하나요? 금리를 인하해요. 계속. 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회복되거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가 플러스로 뭔가 전환. 사인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함정입니다. 아. 유동성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만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예.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28년까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IMF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전인대에서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네. 5% 안팎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네. 여러분 우리 정부의 전망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표치라고 안 하고 전망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혹은 뭐 정부 사이드에 있는 국책기관, 뭐 KDI의 경제 성장률 그렇죠. 전망치, 네. 전망치예요. 네. 근데 중국만 거의 나홀로
전망치라고 표현 안 해요. 목표치라고 해요.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치니까 당연히 전망치가 목표 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네, 목표는. 주요 연구 기관들 예를 들어 IMF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구나 세계 주요 경제 전망 연구 기관들이 발표하는 전망치가 어쨌든 4%대인데 그럼 목표치가 4%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이상한 발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네, 네, 그래서 네. 5%대의 대략 예를 들면 5.5% 정도의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네.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고 그 지금 4%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전망치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주요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높게 목표치를 제시한 것.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을 했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네. 지금 경제가 말을 듣지 않는 현상들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영어로 차이나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엑소더스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서 정부가 시작되고서 18년에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됐죠. 그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율이 정말 1%, 3% 이 정도 수준에서 2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21%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었는데 공식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20%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중국에서 생산해서 낮은 인건비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생산해봤자 2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떠나는 떠나죠. 거예요. 네. 중국을 떠나는 많은 기업들이 생겨요. 그걸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들을 숫자적으로 표현해 보면 해외 직접 투자예요.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한 20% 정도 급감합니다. 1년 네. 사이에. 이렇게 급감하는 과정에서 총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계의 소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디플레이션 현상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좀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졌다. 근데 늪에 빠졌는데 유동성 정책이나 어떤 정책을 가동해서라도 네.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요인 네.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떠나는 거, 그거를 가계가 해결하지 불안해서 않으면- 소비하지 않는 거. 이 궁극적인 요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부양책 뭐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도 있었지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예, 거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걸까요? 예, 방법이 자 또 중요한 게 쉽지 않은 건가요?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좀 약한 고리들을 좀 나열해 보면 네. 앞에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네. 또 디플레이션 이 네.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게 말을 듣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정부 부채입니다.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네. 지금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경기 부양을 시키면 될 텐데 정부가 너무나 막대한 국가 채무를 의존하고 있다 보니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네요. 돈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쏟아 부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마땅히 대응책들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진퇴양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총리가 전인대 폐막할 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안 한다면서요. 네, 그거 그거는 굉장히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상징적인 의미가 예, 있죠. 예. 일단은 시 주석이 경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오.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네. 통상 총리는 그냥 경제에 있어서는 맡겨놓는 거예요. 총리한테.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가 경제부총리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에 있어서는 총리다. 경제 영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어떤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네, 일임을 부여한다. 해놓는 이런 거죠. 뜻인 겁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경제에서 거의 주권을 갖고 있는 전체 총책임을 갖고 있는 이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전인대 폐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겠다라는 방향성을 계속 논의하는 건데 네, 네, 네. 이 자리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이제 총리의 역할을 좀 줄이고 네. 시진핑의 경제 관여를 좀 늘려나가겠다. 주석이 다 좀 챙기겠다. 다 경제까지도. 챙기겠다. 예. 예.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결국 시진핑이 어떤 방향으로 중국 경제를 운용할 건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의 사상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경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것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중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걸로 이번 이 양회를 통해서 네.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회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발표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방향성을 하나 제시한 것이 어쨌든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기술이다. 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영역으로 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3대 신성장 동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기차, 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 한 가지가 태양광. 태양광 저희가 어제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세 가지가 3대 신성장 동력 산업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영역에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한다면 반도체가 될 텐데 네. 이런 영역에서 중국 경제가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안보나 혹은 뭐 이제 경제 전쟁 혹은 기술 전쟁 이런 것들을 떠안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면 당연히 나아갈 방향은 초격차인 거죠. 네. 기술적 격차를 또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 축소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한국을 또 압도하거나 네. 중국으로서는 기술적인 어떤 고품질 전략, 고기술 전략을 계속 꾀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단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 중국의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네. 3,708억 위안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10%를 증액한 겁니다. 이 쉽게 어려운 말하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네. R&D 예산을 10% 증액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런 핵심 산업의 핵심 기술을 더 확보하기 위한 네. 또 어떤 추격하는 나라들과 대조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적 격차를 버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계속 꾀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에 먹고 살 것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였고요. 또 AI 산업 육성책을 또 새롭게 들고 나왔다고요. 네. 바로 AI 플러스. AI 플러스라고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보셔도 혹은 주식 시장을 보셔도 모든 이 주식 시장이나 세계 경제 움직임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단어는 AI죠. 네. 그리고 또 AI라기보다는 AI 반도체라고 또 규명 짓는 게 좀 현재로서 맞지 않나 네. 이런 모습인데 역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AI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소비자의 기호를 누가 더 끌어올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렇죠. 그게 경쟁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AI 반도체를 더 차별화해서 만들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내재화할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비스 경쟁력은 AI 반도체 경쟁력이니까 이런 영역에 있어서 더 중점을 둔 산업 전략을 꾀하겠다.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또 이런 분야로 많이 쏟아붓겠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AI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네. AI 반도체 영역에서 미국과의 어떤 기술 패권 전장에서 지지 않도록 네네. 또 기술적인 어떤 고기술화를 또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발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네. 중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네. 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좀 경제 성장률 낮아진다고 보십니까? 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 경제가 네. 한때의 14%대 높은 고성장 국가에서 뭐 지금의 중성장 국가 네. 그리고 향후에 저성장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적인 움직임은
뭐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경제가 사라진다. 뭐 네, 중국 뭐 그런 경제가 건 아니겠죠. 파괴된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파괴되는 중국 경제를 5% 4%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나요? 예, 예.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된다. 약간 비유를 한다면 비유적으로 맞을진 모르겠으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 경제가 파괴됐거나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성장화하고 더딘 성장화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네. 지금 이런 여러 정책들 발표한 것들은 중국 경제가 너무나 강한 속도로 저성장화되는 모습을 막고 네. 중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네. 혹은 성장률을 4%가 아닌 5%대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게 좀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너무 뭐 사라진다는 것처럼 이해하시지도 마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영향이 이제 있기 우리는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네,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를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중국 경제가 이런 어쨌든 상황에서? 저성장화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축소된다. 줄어들 수 성장세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6%가 중국으로 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18%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중국 수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1위 수출 네. 대상국이에요. 그러리만큼 중국을 대체할 다른 고성장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그렇죠. 수출 본격화 이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你问我爱你有多深？